기자분도 얘기했지만은 논산이 우리나라의 그런 조선시대 때 그런 이 정신문화를 이끌었던 그런 이 학자들이 기호학파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교 이 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 기능 이런 부분들로서 이 세 가지 큰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국방 클러스터인데요. 국방 클러스터 중에서도 가장 주요 부분은 국방부의 기술의 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만 평 정도인가요? 첫 이제 국방 3단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한 100만 평 가까이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유서준 기자님 알고 있습니다. OTN 임원선 OTN 뉴스 임원선 기자님.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대백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입은 것이 현재 대백제 장려거거든요.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백제 관련해서요. 우리 도지사님이 이제 3년차 되셨는데 이 3년차 되셨을 때 혹시 논산시의 대백제 충전에 관련해서 이 논산에 뭔가를 계백장도 있고 다양한 백제 시설을 이루는 논산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논산시를 뭘 하나 대백제 전에 한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출연에 대한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이를 위해 한 가지라도 없었다고 하면 한 가지라도 꼭 축제에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좀 약속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여하고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백제의 고도였고 또 백제의 고도의 바로 옆에가 논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계력장군의 또 이 호상을 좀 듣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논산뿐만이 아니라 이 공주 부여가 이 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주변은 백제의 그런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유적이 저는 당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대백제전은 이제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제 문화재라든가 해서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어 오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백제전을 했잖아요. 대백제전을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백제전을 그래도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저는 사실은 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고요.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삼천군이나 제사 지내고 뭐고 제만 잔뜩 있고 그걸 시민단체들이 그걸 각자 찢어서 놀아서 시민단체들이 계속 해왔고 그래서 전 지킬 건 지키고 대백제전의 어떤 컨셉을 실질적인 그런 우리 문화를 재현하고 문화를 우리 부드럽고는 이러한 형태의 그런 백제문화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논산이 지금 그 백제 문화라든가 아니면 백제 유적을 갖고의 그런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대백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좀 크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 도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도 논산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리고 고정된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녹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서준석 기자님 우리 이야기의 부장이니까 우리 이용민 충청도의 이용민 기자님.
예, 충청도는 위원님입니다. 해마다 이 반복되는 수해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창현 문화시장님이나 조영원 시의회장님이나 시의회가 항구적인 수해 복구, 수해 방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한번 복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항구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생각을 드십니다. 네, 그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를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복구를 이제 피해가 있으면은 그 피해 복구를 1년 만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1년 만에 끝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예방을 하려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이제 하천 관리를 하고, 하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 예방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해 복구하는 이런 부분들, 국가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피해가 크면은 피해 복구만 해도 예를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뭐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계획상.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재해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50년 만에 100년 만에 오는 그러한 폭우들 같은 경우가 매년 상시적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항구를 복구, 항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 복구를 하려면은 지금 10조가 훨씬 넘는 몇십 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구 계획을 지금 일정대로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등사 되고 난 다음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으로 4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국가 예산을 좀 더 받고 확보를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금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계획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떻게 선택되고 집중돼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나름대로 좀 최선을 좀 다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벌써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지금 이 연례적으로 지금 폭우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폭우 피해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는 집이 전파가 되면 한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줘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더라도 3,6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제가 그거 주로도 시골에 집 같은 경우 현실 시가는 3,600만 원짜리 많이 있겠죠. 4,000만 원짜리도 있고 하지만은 그 집이 전파가 다 됐을 때에 새로 집을 지으려면 1억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현실화를 시키고 또 농업 관련해서도 재해보험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만약에 50% 정도를 시설비가 됐고 시설 복구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거의 현실화시켜서 피해에게 준하는 그런 복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입을 해가지고 해서 2, 3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저희 부 입장에서 재정 상황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질적인 그런 보상이나 아니면 복구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다음 또 그런 집중 투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도 피해가 좀 적게 하는 것이 또 준비하는 것이 도의사로서의 고민이고 또 역할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 이명호 기자님하고 우리 김홍균 기자님 양보해 주시면 우리 최춘식 기자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이스의 최춘식 기자입니다. 지사님 지난 7월 수해 때 재난지역 선거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가들이 그 시설 피해나 피해 피해에 대해서는 무사히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피해나 시설 피해는 언제쯤 호소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시설폐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폐도 지금 뭐 조사 이런 부분들이 끝나서 거의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 시설 피해 같은 부분을 제외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 지급을 해라 해서 3번, 4번 지시하고 또 확인하고 그랬는데요. 과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해 그런액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보상이 이루어질 때도 이 빠른 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피해 그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구조와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꿨다 이렇게 보고요. 시설 비용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만간에 이루어집니다. 잘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예, 양보 감사드리고요. 시선필 이명호 기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농림부서 누가 와 있나? 농림부자. 지금 시설 지금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절차 때문에 9월 중에는 9월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시선필 이명호 기자님. 논산시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논산시 인구가 지난해 223명 거리 출산해서 293명이 증가한 약 10% 증가한 결과를 나왔고요. 실제로 논산 인구는 1959년도 논산 훈련소 입성한 이후에 그 당시 천안 인구가 27만인데 논산 인구가 22만명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약 10만 명 이상이 줄었는데 다행스럽게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늘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산업체 특히 들어와서 인구 절명이라고 하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됐습니다. 각 시군마다 충남도의 각 시군마다 인구 정책에 대한 그 시군별로 인센티브 정책이 각각 다른데 도에서 특별히 이 인구 정책에 성공한 그런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센티브를 줬다 해가지고 이게 바뀔까요? 저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산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농업에 동투를 벌이기 때문에
이 고령화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인구 늘어나겠지만 청양은 어떻습니까? 뭐 청양은 뭐 인구 15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 3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22만 했는데 지금 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여기는 그런 좀 늦은 거예요. 이런 저기 이 인구 감소되는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몇 명 늘었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게 뭐 저기 일희일비하고 좋아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는 농촌 지역에 인구를 크게 늘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늘려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립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늘어나고 요즘 이 기농기촌 이런 부분들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농기촌 그 부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농기촌을 하는 것보다는 한 나이 60 넘은 분들 기농기촌 하면 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구를 조금 줄이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 인구들이 얼마만큼 유입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고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첫째는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백성현 시장이 부르셔서 민선 7기 4년보다도 2년 같이 나왔는데 기업유치 같은 경우 배로 지금 더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기업유치 첫째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농사님 그런 부분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이 감소하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을 어떻게 해서 농촌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시스템을 구조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애들 나면 돈 5천만 원 주고 그것만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늘어날 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 계시지만 기자분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돈 2천 3천 준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삽니까? 특히 젊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 환경이 돼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농촌도 인구 유입적인 측면에서 기농기촌 해가지고 나 60대 넘어가지고 많이 들어갔죠. 뭐 오겠어요. 장기자로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어느 정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그런 측면을 좀 보고 큰 틀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인구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고민이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사에 면 단위의 그런 농촌 지역에 인구를 늘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 솔직히. 왜 안 되겠지만. 왜 안 되느냐. 옛날에 우리가 그때는 10가구, 15가구가 농사를 짓던 그런 농토를 요즘 한 사람이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짓더라도 한 가구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지금 농촌의 인구를 어떻게 늘려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위 노지 그러니까 수도장이 됐든 아니면 노지 농사를 짓는 부분.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을 지면 이제 조금 인구를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농업농촌의 인구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은 농업농촌의 인구를 줄이면서 그 안에 구성이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과거에 5개라면 지금 2개나 1개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언덕 밑에 아니면은 양지바른 산자락 밑에 30가구, 40가구
아주 예쁜 집들을 해서 집단화 시켜주고 하는 이런 그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농촌에 그냥 이것 좀 저 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그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이거 농업농촌을 죽이는 일이에요. 농업농촌을 죽이는 일입니다. 양곡관리법. 그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도자 지금 수도자가 쌀 매일 나무 들어오는데 그걸 잉여쌀 다 국가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은 다 쌀농사만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파작물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변호사가 제일 쉬운데요?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도 지금 90 먹어도 지금 농토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내놓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오히려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 지금 양곡관리법에서 잉여쌀 같은 경우 하면은 1년에 쌀을 매겨오는 그런 예산 외에도 관리를 하는 관리 비용이 1년에 1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 돈으로 오히려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농업농촌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둘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한 30가구, 40가구 살면은 한 대여섯 가구 정도는 애 우르스를 들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농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 저는 지금 중앙정부의 그다음에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농촌을 오히려 더 죽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충청도의 김용준 기자님 짧게 해주시죠. 예. 충청도의 김용준 기자입니다. 우선 박태원 기자님 논산시 공헌을 해주셨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논산시가 민산 헬리가를 해서 인구 수목법을 국방 현당 도시를 핵심 시식사업으로 삼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냐 계획이 있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군이 있는데 시군이 나름대로 다들 잘 하시지만은 지금 노산 같은 경우는 백선현 시장이 저는 열정적인 저는 아주 잘한다고 봐요. 저보다 그런 자연적인 그런 나이는 몇 살 더 위이신데 보면은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또 이 방법도 더 찾고 그래서 농산의 미래는 저는 좀 봤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적어도 이게 2, 3년 이렇게 가면은 큰 효과가 없고요. 적어도 이렇게 가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 논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여건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봤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산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고자 하는 또 큰 방향이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업이 한 예를 들어서도 지금 논산의 딸기가 아주 유명한데 그 딸기를 사실은 이 우리나라 과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참 이제 수출하기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빨리 물르잖아요. 빨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나와서 수출길도 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법들이 또 찾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농업농촌의 변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취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논산은 앞으로 농업이 지금은 산업인지 아니면 복지인지 농업농촌을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이제 산업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봐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문제도 지금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이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 낳는 그런 이 출생아 같은 경우도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논산 정도만 되더라도 이 도시사로서 큰 걱정을 좀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뭐 부여가 됐든 뭐 청양이 됐든 이런 서천이 됐든 이 상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또 하나는 기업 유치를 하기도 참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북방 클러스터화를 하는데도 좀 용이하다. 그게 제가 대전 시장 같은 거 늘 그래요. 늘 얘기하는 게 너네들은 R&D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 뭐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대략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은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가서 대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웃이 논사를 직접화를 시켜야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논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클러스터화해서 이제 국방 산업이 또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재평가를 받고 중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가 밝다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농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농업의 그런 도시로 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에다가 지금 탑정호소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우리 백성의 시장이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와 아까 얘기한 유기문화 그런 그 부분들하고 더 추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 예산에 좀 힘들게 총 5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헤리티지 그런 이 K 헤리티지 사업도 내 첫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정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거기다 이제 교육시설, 숙박시설 같은 것도 넣고 하면은 지금보다 이제 유기문화 진흥재단 이 부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관광객이나 끌어들일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은 또 개선을 하면은 좀 잘 되리라 이렇게 봐요. 네. 예,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태형 부사님과 함께하는 언론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사회자가 그 시간이 좀 없다고 해서 자꾸 자르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우리 기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실 논산은 처갓집동이라 또 다른 것보다도 더 여기 오면은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도 언론인 이전에 또 논산의 발전을 명언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질문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